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단골 공약인 세종 천도론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한 번씩 언급될 때마다 이 집값을 들썩이게 하는 등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과연 지금의 대선 주자들은 어디까지 고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도 함께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불붙은 세종시 천도론, 과연 타당한 얘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라고 불리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세종 천도론, 수도로 옮기는, 행정 수도로 옮기는 그런 내용의 것들이 계속 선거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역시 관련법을 마련하겠다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매번 반복되는 얘기였고 계속 거론이 됐고 이번에도 역시 또 다른 화두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지금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 때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 일단 이제 좀 유예됐고 이제 다시 이제 대선 시즌이 되니까 우리 대선 후보들의 이제 공약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예전과 좀 다른 점은 이제 좀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동시에 지금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원내대표인 김기현 대표께서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네. 국토균형 발전하겠다. 그리고 또 다선 의원인 정진석 의원, 충청권 의원이죠. 네. 정진석 의원이 법안 발의까지 했어요. 거의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당 입장에서 어쩌냐. 계속 이제 천도론을 계속 주장한 건 여당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현재 집권당. 네, 네. 근데 이제 이 두 개가 같이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어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정권 교체론과 연장론에서 보면은 충청권의 표심이 지금 거의 캐스팅 보드가 됐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갈 것 같고 다만 네. 어떤 정도의 차이겠죠. 입법부까지 가냐, 세종시 분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기 좀 좋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세종시 주택 가격에는 요즘 조금 이제 하락세로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불을 비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한문도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다른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이 충청 또 세종의 어떤 표심을 겨냥한 어떤 노림수다 이런 해석들 나오거든요. 일단 개인적인 의견은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기도 싫고요. 돈도 별로 안 되는데 네. 빨리 가고 그 자리에 공원을 짓든지 부지 매각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청년주택을 짓는 게 우리 수도권 시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분원으로 가면은 서울에도 있고 저 세종에도 개인적으로는 있고 분원 이렇게. 가지 말고요. 네. 그냥 다 옮겼으면 통째로 좋겠어요. 그냥.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빨리 옮겨가서 일단 정부 부처들은 다 내려가 있는 경우가 좀 그렇죠. 아직 있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이전을 하는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을까? 그렇죠.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서울 분권, 네네. 서울이 너무 과밀화되다 집중화돼 보니까 있다. 좀 분산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예. 있고, 두 번째는 주택시장 안정. 서울의 수요를 좀 분산해서 서울이 너무 과열이니까 좀 분산하겠다. 세 번째는 충청권 표심 잡기인데, 네. 자, 첫 번째 서울 분산 권력 집중도 네. 분산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될까요? 이미 80% 이상 이전을 했는데 세종시도 오르고 서울도 오르고 그렇죠. 다 이랬잖아요. 집값 잡기라든지 서울 분권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충청권 표심 잡기인데 네. 야당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좀 물타기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큰 효과를 얻을까. 세종 네, 네. 민심에 대해서 이게
여당만 추진하면 또 여당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는데 야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도 않잖아요. 이거 물타기 들어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저는 충청권 표심 잡기, 대선을 앞둔 이런 이벤트에 가깝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겠죠. 국회 이전이 네네. 생각처럼 굉장히 쉬운 일은 어렵거든요. 아닙니다. 추진해도 저는 10년 정도 걸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 대선을 위한 이벤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진짜 우리 국회 행정력을 다 동원해야 될 문제가 뭐냐. 세종시 이전이 진짜 급한 문제냐. 지금 주택시장 문제가 최근에 다시 또 막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한 문제고 많은 계속된 사람들이 오래된 문제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 10년 추진해도 10년이 걸리는 세종시를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는 모양새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요. 좀 회피. 지금 국민들이 반하는 게 이게 아닌데 지금 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으로만 돌이켜 봐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매매 가격이 40% 넘게 오르고 뭐 전세 가격 이런 것도 뭐 60% 가까이 오르는 상황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런 이슈가 또다시 불거지면 지난해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또다시 요원해지는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라는 우려는 되는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 이제 뭐 실제 세종시로 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행정 수도의 완성 차원에서 이전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수도를 이루는 요소들을 모두 구비해서 수도 자체를 천도하는지는 사실 좀 그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나온 멘트여가지고 이게 실제로 추진력이라는 동력을 달고 추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데 실제로 추진이 된다는 가정하에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이것은 사실 또 뭐 천도가 되었을 때 뭐 몇십 년 후에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 논의는 아니면 전제로 미리 말씀을 드려요. 네네. 단기의 어떤 그 대선 국면하고 부동산 가격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최근 7주 연속 그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작년에 그 소위 이제 천도설로 인한 1차 세종시 웨이브의 기대 심리가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있다 이런 분석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7주간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측면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1차 웨이브 때는 뭐 2020년에 약 42% 가까이 한국 부동산원에서 세종시 집값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최근에 또 뭐 한국 부동산원이 포변수를 적게 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포변수를 두세 배 늘리면 그 이상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또 추측도 있기는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뭐 42%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1차 웨이브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조정 국면에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다시 이제 정치권에서 천도설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웨이브가 한번 더 올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헌법적인 얘기와 부동산 시장 경제 얘기를 좀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2004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사실 신행정 수도건설 특조법을 만들면서 그게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에서 후속 대책으로서 그냥 행정부만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유의미한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도가 이전하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어느 부서까지 다 이전을 해야 수도가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하고 네.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사당이 이전하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는 빼고 이제 행정부만 일부 올막한 거거든요. 이제 결국 옮겨간 그거는 거거든요. 수도를 옮긴 건 아닌 예,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옮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 후속으로 나온 법률은. 근데 그래서 이제 또 수도는 서울이다 이건 헌법 조문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국 대전부터 뭐 조선시대 때부터 있어 왔다. 누구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그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간섭헌법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대통령의 소재지 그게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집무실 있는. 뭐 국회의사당, 여의도 국회의사당 그 두 개 다 옮기면 결국 수도를 옮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헌법 개정의 문제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헌법을 바꿔야 될 수도 예, 있다는 근데 거죠.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괜찮은 법률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분명히 100% 위헌 시비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헌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재명 지사가 헌법 개정까지 이제 뭐 나오는 것은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만약에 헌법을 그 개정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이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결의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 절차로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과연 2차 웨이브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에서 지금 논의만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을 하거나 국회에서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안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다시 한번 타겠죠. 그럴 탄다는 수 건 있죠. 이제 시장은 먼저 움직이는. 불장이 네. 이제 먼저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향후 그 논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수도 천도는 헌법적인 문제이고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 두 개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뭐 일부는 뭐 또 천도가 사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논의도 있기는 있지만 예, 예. 사실 청와대 빠져나가고 국회 빠져나가고 뭐 모든 행정부 다 빠져나가면 서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을 해도 자산 가격이 안정화될 때는 천천히 안정화돼야 돼요. 네네. 그리고 한꺼번에 크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요. 충격이 오겠죠, 시장에. 충격이 오는데 그러면 자산 양극화와 각종 파산이나 개인 도산이 일어나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천도설이 나오는 건 크게 부동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단지 이제 충청권 표심을 생각해서 뭐 이런 발언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헌법적 문제랑 경제적인 부동산 문제를 부분에서도. 같이 고려를 네. 하고 그 역풍으로 또 서울권에서는 오히려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사실 뭐 세종시에 대해서 뭐 위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고 네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행정수도, 그러니까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겼을 때 서울은 서울대로 집값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로 있고 세종은 또 세종대로 달아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또 경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겠죠. 지금 서울의 어떤 과밀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네. 사실 제가 봐도 너무 인구 밀도나 거의 뭐 세계 1위 수준 면적은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참 많죠, 사람. 네네. 어떤 비효율적인 면이 지방 소멸론이 지금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대를 생각한다라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후대와 어떤 그동안 지내왔던 과거와 다 돌이켜 보면 중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 국토 균형 발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할 때 반대 심했잖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안 그랬으면 지금 더 심한 상태일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은. 그리고 전 세계 G7 국가 중에 영국, 프랑스 빼고 다 행정수도 미리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과밀화됐을 때 사회 문제가 국익보다 문제가 더 많다는 게 판단이 되니까 이미 선진국들이 다 시도를 했고 다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저 균형발전법처럼 이미 1963년도부터 뭐 지역개발청이나 이런 걸 둬가지고 네. 다 분산 작업을 했습니다. 도리어 이제 프랑스 파리는 인구수에 비해서 제일 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역으로 이제 와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프랑스 파리를 다시 키워야겠다라는 균형 발전이 너무 잘 돼가지고요. 도리어 수도의 역할이 좀 약해져가지고 뭐 그런 역전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냐면 우리가 냉정하게 뭐 정치 포퓰리즘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부동산 측면에서 보자라면 일시적으로는 세종시 집값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세종대학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서울대가 독립재산제로 바뀌면서 어떤 서울대가 이전할 수 있는 여지는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울대는 관악산에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굳혀졌고 네.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미래를 볼 때 네네. 지금 뭐 한 60년, 70년만 가면 인구가 반이 된다는 건 줄어든다. 다 이미 네.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에도. 그런 걸 가정할 때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볼 때 계속 서울이 유지하는 것과 세종시의 행정 수도가 되는 것과의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국익과 후손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간다라면 물론 이런 문제가 있죠. 3기 신도시가 지금 나오는데 이전이 가시화되고 지금 관습헌법인 것이 만약에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헌법에서 위헌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다 같이 본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국민의 비판이나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면 지금 함부로 못 나오죠. 암만 표를 위한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본다라면 우리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가는 게 더 현명한 방안이지 후세나 국익을 위해서 이걸 반대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근데 서울이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데는 뭐 단순히 수도다, 뭐 국회가 있다, 뭐 청와대가 있다 이런 이유가 아니라 교통도 편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뭐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특히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제반 시설들이 다 있는 상황이 서울의 인구 밀도를 높여주는 그런 요인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다시 세종으로 옮겨보면 세종도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야지 제2의 수도 혹은 뭐 천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앞서서 다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뭐 이야기,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예. 뭐 제 희망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이전하기에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겠죠. 왜냐하면 네. 헌법적인 문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위헌 소지에 주셨듯이 대해서. 위헌 논란이 있어서 예. 가더라도 있으면서 분권으로 하나 더 가는 그냥 모양새, 서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세종시의 표심을 얻기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가지 서울을 뺏어 간다는 거는 서울 수도권 인구가 2,500만입니다. 서울 수도권 다 뺏어 간다라고 하면 세종, 충청에서 아무리 표를 얻어도 이거는 대선의 필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도 없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권, 네. 과밀 억제, 분권 차원에서 간다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예. 그거는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실 분권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우습거든요. 서울하고 세종시 거리가 뭐 100몇십 킬로인가요? 조금 1시간 정도 넘죠. 거리인데 KTX 타면은. 그 정도를 가지고 과연 분권이라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난센스다. 제가 한 2주 전에 대전에 다녀왔었어요. 대전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죽었습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유는 작년에 천도론 이전론이 나오면서 반짝 과수요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분권 뭐 장기적으로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불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과수요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매 욕구가 포텐셜이 터지면서 최근에는 뭐 원주, 김해, 뭐 서산 뭐 이런 지역들까지 투자 수요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데 세종시의 천도론 실제로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개발 호재를 주는 것이고요. 굳이 구체적인 발표라든지 이전 계획이 안 나왔더라도 투자 수요들은 선반영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불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서울이나 전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조심해야 될 상황, 네. 너무 뜨거운 상황인데 또 다른 자극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좀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한 2, 3년 후에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 당장 이전할 거 아니라면 지금은 주택시장 안정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세세하면서 좀 장기적인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종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근에 가격이 안정세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인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 그 세종시에 워낙 정부 부처들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 특별 공급이 있었다가 문제가 되면서 폐지가 됐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분양 청약을 했던 이 세종 자이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22만 명 가까이 몰리면서
2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세종시에 대한 어떤 인기를 증명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천도까지 이어지면 뭐 세종시의 인기는 더 높아지는 것이 명약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참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200대 1이라는 경쟁률이 참 어마어마한 경쟁률 아니겠습니까? 예, 뭐 최근에 또 뭐 이제 세종시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뭐 그게 조금 조정이지 뭐 가격이 정말 뭐 유의미하게 확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뭐 그걸 가지고 향후 추세를 뭐 계속 가늠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뭐 네네. 최근 7주 정도의 단기에 있었던 일이기 짧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약 200대 1, 물론 이 아파트가 굉장히 다른 어떤 뭐 시행사나 특히 이제 시공사 브랜드가 뭐 좋아서 뭐 갔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세종시에 대한 인기가 조금 식기는 했지만 아직도 핫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공무원 특공이 폐지되면서 예. 공무원들의 뭐 주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부총리의 발언까지 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이제 뭐 특별공급 폐지 후에 뭐 세종자이 더시티가 최초 분양인데, 이제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뭐 200대 1의 경쟁률을 이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홍남리 부총리가 뭐 국민 담화를 개최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최근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 게 통상적인 수요 공급 수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투기 세역, 불법 거래 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은 고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거를 자제해 달라.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부동산 고점은 정부의 인하우스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 만약에 이제 정부 말 믿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곧 떨어질 거니까 집을 안 샀는데 막상 부동산 집값이 가격이 오르면. 더 올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냥 이제 내려가면 돼요. 근데 남은 국민들 책임지실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런 발언을 좀 함부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도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천도론하고 또 실제로 수도 이전에 천도 수준이 될지, 기존의 행정부 정도만. 정도만 네. 나가서 이제 행정수도도 완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겠죠. 아직 모르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이전이기 전에 국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기본적인 책무는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또 공무원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람들 특성이 그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뭐 일반 이제 뭐 안정적이라는,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 인식이 있죠. 보다는 뭐 급여 수준은 높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뭐 특별한 문제나 하자가 없으면 이제 소위 이제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거나 행정 수도를 이전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을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규모 기간 이전에 따른 이전 종사자들이 이전될 것이 이제 뻔히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에 관해서 이제 대책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몇 가지만 좀 꼽아봤는데,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임대주택을 좀 많이 건설을 해서 네. 굳이 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또 그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제 조금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서 실거주 요건을 그렇죠. 이제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특 공제에서는 이제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 제한 없이 그래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을 추가를 했는데, 그 괜히 이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다 보면 서울에 집을 하나 샀는데 실거주 요건을 충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역적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을 세종시에 확대를 하면서 이제 특공이 폐지됐으니까 일반 분양 비중이 높겠죠. 근데 네. 거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좀 더 확대를 하는데, 문제는 이전하는 공무원은 미리 가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전하는 세종시 공무원은 거주자 자격을 간주하는 뭐 그런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은 대책인 듯 대책 아닌 대책 같은 대책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밖에 답이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은. 왜냐하면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네요.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는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기조 조금 유지되다가 이제 후반기로 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무원 특공 제도 자체가 소위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그때는요 특공이 미분양이거나 경쟁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사실 이제 인기가 그래서 없었던 거죠. 예, 예. MB 정부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추세였기 때문에 MB 정부 동안 부동산 가격 그 5년 동안 3천만 원 올랐어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8천만 원 올랐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5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공받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5억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지금 언론에 제대로 네, 받았다라는 이제 비판이 보도가 있었죠. 되고 있는데 예. 실제로 그 당시 특공 경쟁률이 어느 정도냐면 되게 충격적일 텐데요. 2003년에 분양된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 경쟁률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거 뭐 기사 오보가 아닌가 해서 좀 몇 군데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또 제대로 보도가 됐던데 얼마였길래 그러세요? 0.12 내리입니다. 0.12대 1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가구 모집하면 12가구가 예, 12가구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내리는 추세인데 굳이 분양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내리면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더 싼 거 집값이 살 수 떨어진다는 있으니까.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정도의 집값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특공해도 국민들은 그게 혜택이라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대책은 결국 일반론이지만 부동산 가격밖에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을 시키는 게 예. 결국은 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뭐 단기에는 뭐 이제 뭐 임대주택이나 뭐 거주자 우선 분양 비율을 확대하면서 이전 기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거주자 요건을 감주하는 이런 제도도 보완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요. 시장 안정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안정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해답을 못 찾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계속 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최근 세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령자 종부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 고소득 고령층에 대해서 종부세 납부를 이제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일단 미뤄주자라는 법안 내용이었는데 일단 국회에서는 지금 폐기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폐기가 된 걸로 지금 뭐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저희가 뭐 사실 몇 번씩 지적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 예.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이 뭐 이게 뭐 특혜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소득은 한정돼 있고 네. 종부세가 소득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면 뭐 조세의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게 과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던진 게 과세 이연제도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알고 네. 이낙연 후보도 다 이뤄주겠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 요새 보도에서 뭐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역으로 뭐 아시겠지만 다른 종부세 법안이라든지 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상하게 손을 대가지고 일명 뭐 누더기법이라는 좀 오명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당정청 특히 부동산 특위 이쪽에서 예. 도대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알고 이걸 짜는 건지 그냥 세금만 하는 세무사 데려다가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면 이제 다주택 1주택자 그 기산 시점도 다주택자인 경우로 이제 한정을 쳐놨단 말이에요. 네네. 자꾸 디테일로 가다 보면은 전체 그림이 안 보입니다. 그럼 길을 잊어먹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길을 좀 잃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말씀 나눴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공급이 우선인데 공급에 대한 발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당정에서 하는 얘기가 맨날 세금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뒤에서 나오냐면 이게 세금 올리려고 이거 작전하고 연기하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비판이 근데 나온다는 제가 거죠. 봐도 가는 행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한테 투명성을 좀 보여주질 못하고 당정청에서 뭐 다 똑똑한 분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럼요. 근데 부동산에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분야에 똑똑한 거죠. 그럼 이분들 가는 행태를 보면은 과연 진짜 시장에 참여 전문가들을 모시고 네.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시나리오인지 의심이 갑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행태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의 대부분이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감면 제도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낼 수가 없으니까요. 세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세금을 그럼 낼 수 집을 없는 팔라는 능력이 얘기인데 없는데. 그럼 경매 부치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국민을 사지로 모는 거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을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는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이 과세 이연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금 낼 그렇죠. 돈이 없으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 관점이 많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종부세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네네. 다시 제자리에 가서 이 부분뿐이 아니라 또 1주택자 중에서 사업이 이제 잘 안 돼서 또 세금을 못 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물론 할부제도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트업, 체크리스트업을 해서 케어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지 그냥 어떤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자꾸 가는 방향이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마땅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국민들 특히 1주택자든 무주택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짠다라면 이거는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좀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앞서 조금만 기억을 앞으로 돌려봐도 왜 종부세 2% 매기로 했다가 네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선회를 하면서 뭐 여야가 이제 합의를 봤다면서 11억 원이라는 숫자를 내놨잖아요. 갑자기.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고령자 종부세 유예 방안은 뭐 논의를 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폐기를 또 시키니까 시장에서는 예측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교수님께서 정부 여당이 뭐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네. 국민들도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이 잃어버리죠. 어디로 가야 될지 예. 모르겠고요. 지금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어렵고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정책의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실수요자 보호냐, 규제를 통한 증세냐, 아니면 규제를 통한 집값 안정이냐, 네. 또는 나의 가치관 실현이냐. 이거 뭐가 문제를 차라리 그냥 이 중에 하나라도 이게 적합하다면 모르겠는데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뭐 종부세도 사실 저는 종부세도 실수요자들은 그냥 저는 면제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1주택자들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내야 돼요? 종부세를. 면제해 주고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다주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이거는 고령자도 유예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헛발질이 벌써 몇 번째인가요? 이게 2% 종부세 2% 한다라고 했다가 며칠 전까지 2%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여야가 합의했다고 11억으로 하겠다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여야가 그렇게 합의를 잘했다고 갑자기 이거는 또 합의를 한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임대사업자 제도도 하라 그랬다가 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하라 그러고 실거주 요건 뭐 재건축 실거주 요건 또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반복이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요. 지금 네. 집값이 왜 이렇게 문제냐라고 돌이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꾸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데 공급 부족하지 않아요. 공급은 그냥 꾸준하게 되고 있는데 과수요. 굳이 안 사도 되는 사람들까지 수요가 불안하니까 몰리면서. 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거지 지금은 과수요거든요. 왜 이렇게 과수요가 됐을까?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지금 안 사면 나 뒤떨어질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내 자식 집을 안 사주게 되면 내 자식은 영원히 주택을 서울 수도권에서 가질 수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애가 결혼할 때 사주려고 생각했던 분들까지도 지금 쥐어짜면서 이제, 네. 저는 쥐어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만난 분들 보면 쥐어짜요 진짜. 세금도 고민해야 되고 뭐 돈도 고민할 게 너무 없지만 많죠. 그나마 없는 예. 돈 가지고 쥐어짜서 내 새끼 어떻게든 뭐라도 해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국민들은 그런 상황인데 정부 여당 정치권에서는 한가하게 앉아서 세종시 천도론 이야기나 하고 있고 네.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안 하고 계속 헛발질 5번 6번 하고 있으니 신뢰가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렇겠죠. 신뢰가 떨어지니까 고점 경고 필요하잖아요. 사실 고점 경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먹히는 이유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정부 여당이 하는 말들은 이제 귀에 아예 그냥 귀 근처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 상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회복하고 하나씩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최근까지도 계속 헛발질하고 있는 거로 봐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나의 가치관 실현인지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좀 묻고 싶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좀 잘 모르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뭐 종부세도 지금 길을 헤매고 있지만 양도세도 지금 길을 헤매고 있어요. 세금 다 길을 헤매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일단 양도세 만져보겠다고 지금 계속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오래 집에 살거나 또 거주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더라도 1주택자가 되는 그 시점부터 이 기간을 다시 산정을 하는 방안을 지금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가 워낙 부담이 크니까 요즘에 뭐 여당에서 원하는 매물이 내놓는 이런 현상과는 전혀 반대로 매물 잠김 현상들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부세는 길을 헤매고 양도세는 높아지고 이러니까 뭐 집을 내놔서 어떻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지금 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더기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 전에 제가 인트로로 뭐 다른 얘기를 좀 드리려면 예. 그동안 양도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뭐 이렇게 정책을 소위 갈지자 정책이라고 하는 갈팡질팡한 정책에 갈팡질팡한 대해서 거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재보궐 참패 이후에 종부세 완화했다고 했다가 괜히 2%론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국민적 혼란을 주고 결국은 2%론 폐지하고 11억 원으로 어떻게 이제 정액으로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계급론과 필수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2% 해봐야 10억 6천 정도 돼서 11억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4천만 원 정도 차이 가지고는 뭐 작게는 1, 20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건데 네네. 그것이 집값 안정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잘 알면서도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해서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화가 좀 나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까지만 해도 부족하지 않다던 공급을 갑자기 올해 와서 부족하다고 하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또 재건축, 재개발, 민간 중심의 공공개발은 또 발목을 잡고 또 이런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주거 임무 규제와 관련해서 집주인한테 2년간 심지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부과하다 보니까 괜히 싼 집에 엄하게 잘 살고 있던 세입자들 길거리를 내몰게 되게 그렇죠. 만들었죠.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한다고 했다가 네. 반발이 심하니까 뭐 다시 부활한다 했다가 네. 뭐 이랬다 저랬다가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한 교수님께서는 뭐 국회의원들 좀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노브레인 정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상식으로 소위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공부를 상식적이지 해서 못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전문가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냥 그 부분에서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킨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과연 그들에게 소호지심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묻고 싶고 결국 이제 또 사회자님 질문과 이제 다시 또 생각해서 장특공제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단 하나 예외.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서 테러를 열어주는 것 제외는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임기 말년인데 별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도 되지 않는 세제를 막 손대면서 어떤 이제 국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거는 다음 정권에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정책이라는 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변경을 하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에너지 때문에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을 그렇죠. 하는데 뭐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들 뭐 장특공제 축소한다고 내놓을 가능성이 없겠죠. 내놓는다고 해도 객기 일부분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그 기산점을 카운트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산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는 최대 82.5%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82.5%를 내고 다시
10년 존버 해가지고 80% 최대 공제받는다. 아, 누가 하겠습니까? 저라도 안 해요. 계산이 안 맞죠. 네, 계산이 안 네. 나와요. 그리고 뭐 사실 증여를 하게 되면 최대 50%밖에 안 내니까 증여가 훨씬 계산상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매물은 그 집안 내에서만 이렇게 소유권이 인연이 되는 거지. 소위 일반 국민들이 매물할 수 있는 기존 공급 물량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특 매물이 나왔는데 장특 매물도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요. 네. 장특 매물이 추가로 더 나오기는커녕 기존 장특 매물도 축소가 돼가지고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풍선 효과, 뭐 제가 뭐 쓰는 표현에 의하면 두더지 효과. 이거를 또 아직까지 임기 말년에 또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실 아직까지 상당히 많이 아쉬운데.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네. 종부세 2% 안이 폐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국민들에 대한 어떤 반발 여론에 못 이겨서 사실 이게 또 흐지부지 유야무야 돼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괜히 지금 이제 에너지만 조금 더 낭비하는 그런 측면만 있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말씀을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그만큼 갈짓자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부세 그렇고 지금 양도소득세도 어떻게 될지 아직도 지금 잘 모르겠다는 상황이고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일단 기본이거든 시장에서 양도세 중과가 되면 매물 잠기 현상은 뭐 어쩔 수 없는 그렇죠. 현상이에요. 뭐 집을 내놓는데 돈이 부담이 크면은 누가 당연하죠. 내놓겠습니까? 또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이 정책을 쓴다라면 정당성이 있어요. 다주택자의 어떤 징벌적 추세 맞죠. 과세로. 상식적인데 네.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과수요도 있고 또 주택 수요도 부족하고 라이프스타일도 변했고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지금은 정책의 목표를 이 조세 법률주의 조항에 가서 지금 공부할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목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올라오는 서류만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이라도 양도세 중과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 1가구 2주택 가진 실수요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한 40, 50% 정상적이면 팔겠다 많이 올랐으니까라는 뜻이 많아요. 근데 그걸 묵살하는 거죠. 단순히 정책적인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단순한 감성적인 네. 비합리적인 판단이죠. 우리가 그 유예 기간 끝났을 때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모든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시장이 또 매물 잠기면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갈 거니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하자 예, 당분간 예. 아니면 매물 잠기 100% 온다 그랬는데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결론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면 답은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까지 좀 유예를 해가지고 유예를 시장을 시켜놓는 게. 안정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도 그렇고 지금 뭐 누더기법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지금 기준도 다 다릅니다. 아까 종부세는 11억 원이 됐고 뭐 취득세 또 재산세 어떤 거는 공시가격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실거래가로 돼 있고 어떤 거는 9억 원이고 어떤 거는 뭐 15억 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완전히 이해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하지 말라고 저러는 거 아닐까요? 좀 모르고 그냥 세금 내라고 저는 아.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이거 너무 복잡하고요. 네, 제가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고가주택 기준이면 고가주택 기준 하나만 적용을 하고요. 그 기준이 일관성 있게 다 적용이 돼야 되고요. 고가주택 가격은 1년에 뭐 1월 1일이든 종부세를 그 공시가격을 발표하든 그때 고가주택 기준을 발표해 주면 돼요. 지금 취득세는 9억 넘어가면 3%죠. 재산세도 그렇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최근에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 해주기로 했죠. 양도세 1세대 1주택자들 원래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해주기로 네. 했죠. 이게 다 달라요. 이게 최근에 이제 중개보수 개편안을 보면 9억에서 15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15억 초과되면 0.7%. 기준이 9억, 11억, 12억, 15억, 그러게요. 뭐 6억,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개가 적용이 되면 일관성 있게 다 적용되면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쉽습니까? 고가주택이 넘어가게 되면 중과세나 높은 세율, 네. 고가주택이 아니면 기본 세율. 고가주택이 얼마? 그냥 올해는 15억이구나, 내년에는 16억이구나 쉽잖아요.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노브레인 정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변호사님, 진짜 이게 브레인이 그 대선 정치 표 얻는 데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주택 시장에는
브레인을 좀 빼놓은 것 같아요. 이 브레인이 어디 갔는지 좀 찾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찾을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꾸 이게 세금, 세법. 네, 너무 복잡하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세무사가 이렇게 많나? 왜 그럼- 자꾸 세금으로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정책,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필요해요. 예를 들자면 좀 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들한테 집을 팔 때 그렇죠? KB 시세 대비 뭐 한 2억 정도 저렴하게 팔면 곱하기 2에서 4억 양도세 세액 공제해 주면 안 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러면 얘기겠죠. 무주택자들도 저렴하게 사고 다주택자들은 내가 저렴하게 해준 만큼 곱하기 2에 양도세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좋고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죠. 임대차 3법 누더기 만들 것이 아니라 임대인한테 간단해요. 너 5% 이내 아니면 안 올리게 되면 너가 안 올리는 기간 동안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시켜 주겠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려요. 그거 왜 올립니까? 전세금 얼마 된다고. 네. 하기 때문에 제발 주택시장 서민 안정을 위한 정책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브레인을 좀 써서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히말라야를 등산할 때 보면 셰르파라고 등산을 안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산을 잘 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건데 셰르파가 길을 잃거나 새로운 길을 내려다가 실패를 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같이 산을 타는 사람들일 겁니다. 정부가 길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